참 살다 보니 네. 또 이러한 조합이 또 이렇게 됐네요. 어떤 조합입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네. 참 묘한 위치의 묘한 조합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일단 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최파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파고입니다. 네, 이런 낯선 풍경이네요. 이런 위치에 이런 조합이 어떤 의미인지 딱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종훈 팀장과 제가 방송 같이 한 300번 정도 했습니다. 네네. 그 300번 중에 항상 나란히 봤지 마주 본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 보는 분입니다. 정면을 오늘 처음 봤어요. 정면을. 네. 옆모습은 잘생겼는데 앞모습은 옆모습. 별로. 네, 낯선 얼굴이네요.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런 거구나. 예. 네. 최파고님 섭섭하지 않으세요? 아까 전 멘트 들었고요. 뭐 예. 저는 또 귀여운 수준이죠. 예, 조금 신하죠, 조금. 닥터 루비니의 10% 하락 정도 그런 멘트죠. 제가 뭐 조금 신하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으시죠. 예, 저기서는. 와,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진짜 친한 거고. 헤어진 연인, 그러네요. 헤어진 연인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사이에 껴있고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최파고님으로부터 사실 요즘에 너무 지금 앞서 저희가 뉴스 전해드렸던 것처럼 너무 혼란스러워요. 맞아요. 뭔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요즘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느껴지고 네. 사실 많은 고민들 또 그 혼란의 근저에는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존에 의사결정을 했던 분들이 뭐 좋게 본 분들은 좋게 보고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안 좋게 봤다면 최근 시장은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롱하게 좋게 봤던 분들도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하라는 의견으로 턴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시고 또 기존에 좀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조차도 이제는 오히려 말을 약간 신중하게 하락폭에 대해서 루미니 같은 분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오히려 예전에 30% 하락할 것이 내려다가 10% 하락할 거 약간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시장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올 때가 됐다고 체감하다 보니 기존의 의견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화를 주는데 그게 한 사이드의 투자에 대한 의견을 계속 경청했던 분들 입장에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럼 뭔가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면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요즘 조정을 겪다 보니까 언론에 부각되는 것뿐일까요? 아마도 시장을 바라본 분들 각자 의견은 다르지만 저는 이제 투자자를 크게 보면 두 분류인 것 같거든요. 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타인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는 투자자가 있을 건데 저는 어차피 저희 생각에 따라 운영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 제가 가진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의 근원에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만큼 상승해서 어느 정도 많은 대형주 우리가 알만한 주식들은 자기의 밸류에이션에 맞는 페어 프라이스까지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정당하게 그걸 받았거든요, 이미.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되게 돼서 뭔가 새로운 재료가 유입되어야 되는데 상승이 완성되고 났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이 건강한 조정이라는 것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 저 역시 뭐 10년 동안 수천 명의 투자자라고 투자 얘기를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계속 오르길 바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투자에서는 언제나 상승과 하락이 있고 상승의 구간이 더 길고 더 많이 오르고 하락이 좀 짧고 약하냐 아니면 하락이 더 기냐의 차이일 뿐이지 상승 하락의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근데 이게 뭐 위기나 아주 리스크한 구간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건강한 조정 이 정도는 받을 때 되지 않았어? 지난 10월 이후로 8개월간 정말 좋았잖아.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70% 60% 오르고 대형주들 400% 500% 오른 종목이 있으면 저도 제 인생에 본 가장 뜨거운 8개월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시장도 좀 쉬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이제 미국 주식의 어떤 빅테크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악재 때문에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그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런 악재 뉴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안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진짜 건강한 것인가에 대한 네. 의문은 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 하락 구간을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기간 조정, 예. 가격 조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가격 조정이라고 하면 가격의 과열이 해소되면 좀 많이 내려오는 거고 기간 네. 조정은 상승 구간이니까 좀 쉬어가는 건데 지금은 건강한 기간 조정으로 봐야겠죠. 낙폭이 예. 이렇게 사실 파워풀하게 뭐 그거 무서운 그래요. 장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뉴스가 무서워서 그렇죠. 네, 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 네, 보통은 제목 보내주시면
얼추 오늘 이런 얘기 하겠구나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제목은 투자자의 도구들 하이프 사이클. 네. 저만 모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이 익숙하게 느껴질 거고 어떤 분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건데 네. 사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준비했는지에서 아주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분들께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의 진행자석을 내려 패널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이제 지난주부터는 퇴근길 라이브 이제 사회자로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네, 뭐 하루에 3번 하시는 기자님 비하면 약하지만, 네, 저도 오늘 퇴근길 라이브에 진행을 하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낀 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느끼기에 또는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이 들어오는 정보 양이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제가 사회자석에서 글로벌 라이브 패널로 왔을 때 제가 결심했던 게 뭐였냐면 물론 정보도 중요하고 구독자분들께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 지식들을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정보 우위보다 지식 우위가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정보 우위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시황을 보고 매일매일 뉴스를 트래킹하는 거라고 하면 정보 우위라고 하는 건 그러한 정보들을 내가 이해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한 이유도 사실 오늘 뭐 새로운 정보 많은 투입을 드리기보다는 기존에 많이 들으셨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활용법에 관한 아이디어라고 봐주시면 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오늘 최파고와 함께하는 시간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다. 공부한다는 마음 말고 좀 편하게 재밌게 들으셔도 좋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전 쉬어가는 거 좋죠. 네. 네. 하이프 사이클.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네. 예, 정말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이거는 정말 뭐 단기간에 알 수가 없고 네. 뭐 정말 같은 뉴스인데 이거는 어떤 것은 또 시장에 반영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은 시장에 반영을 하지 않고 네. 뭐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 오늘 뭐 최파고님께서 그런 부분 아하. 전부 다 네. 알려주시기로 아까 저한테 카톡 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다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의 활용법.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좋아요. 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오늘 자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자료의 제목은 투자자의 도구들, 재미있죠? 투자자의 도구들, 이 하이프 사이클인데 제가 왼쪽 상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성장하는 투자자들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부제를 달아놨어요. 근데 왜 그런 의미를 달았냐면 제가 사실 이 패널로 나와서 많은 패널분들 또 저 역시도 뭔가 오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뉴스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 책임감과 좀 의무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패널로서 그 외의 영역들 투자의 본질적인 얘기들, 메가 트렌드 크게 보는 뷰를 얘기했을 때 정말 생각보다도 저희 3프로의 구독자분들의 투자 수준이나 이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셔서 반응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거기서 제가 사실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었고 나만큼 저희 구독자분들도 투자에 진심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한 분들 위해 사실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성장한 투자들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가 부제를 붙였고 이 투자자의 도구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씩 시리즈로 가져올 생각입니다. 반응을 이제 봐야겠죠. 반응들이 좋으면 다음 도구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 투자자의 도구들이 제가 같이 근무하는 그 부장님이 흔히 쓰는 아주 우아한 용어로는 핵꿀팁, 꿀팁을 이제 오픈하는 거죠. 네, 약간 노하우 같은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투자자의 도구들 핵꿀팁 중에서 오늘은 하이프 사이클에 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하이프 사이클 익숙한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고 낯설게 느껴지는 분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모든 분들이 다 그거라고 하십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네. 본질적으로 제가 오늘 투자자의 도구들에 관해서 얘기 꺼내게 된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정말 내가 투자를 잘하고 싶어 투자에 위해서 정말 많이 공부해라고 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보도 많이 찾아보시고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틈틈이 뭔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트라이들을 해서 투자를 해보시는데 결과값을 보면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투자 수익률이 이거 뭐지? 다른 사람들은 돈 벌었다 난 뭐지? 이런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투자에 있어서 나의 인풋, 노력 대비해서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모든 투자자가 겪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뭐 레전드리 투자자들 일부는 저런 문제를 안 겪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99.9%의 투자자들 모두 다 내가 드린 투입 대비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성과를 만난 구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의 보상 구조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인풋을 조금 했는데 결과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그쵸. 반대로 어떤 구간에서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계좌는 이제 굉장히 녹아있는 그런 네네. 걸 많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 제거를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제가 볼 때 저 단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투자 수익률 물음표가 아니라 네. 투자 손실률 그렇죠. 느낌표로. 네. 사실 나의 장고도 왜 아이스크림인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수 예.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상처받는 분들이 아. 있기 때문에 배려를 위해서. 네. 어쨌든 제 요지는 메시지 뭐냐면 투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결과가 좋게 나온 게 아니라는 문제를 투자를 다 겪는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투자자 명제는 적어도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많이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우리가 인풋이라고 아웃풋이 나오는 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투자를 오래 하거나 투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결과가 더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명확히 제가 알 수 있는 건 저는 증권사에 10년 이상 있었고 또 제가 처음 입사했던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30년, 20년 주식만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시절에는 모든 증권 선배님들이 주식만 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다룬 상품 영역이 거의 20배 이상 늘어나 있어요.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식만 20년, 30년 지금 그 주식 장인들도 언제나 인풋 대비 아웃풋의 그 불규칙성, 예상하지 못한 아웃풋, 예상하지 못한 투자 성과에 당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메시지를 한 번 더 정리하면 노력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더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풋에 있어서 마냥 많이 한다, 많이 공부한다 이걸로 돼서 안 되고 효율적인 방향의 인풋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인풋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의 주제겠죠. 가장 네.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예. 바로 결론으로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인풋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가 글로벌 라이브에서 말씀드리지만 산업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능력 범위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하는 그 대상 산업이 시클클인지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수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산업인지 아니면 뭐 제조업 성격에 가까워서 이익은 차분차분 늘어나지만 성장이 좀 둔화되는 업종인지 또 성장성을 방해하는 이익을 방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이해는 돼야지 기본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심리에 대한 이해를 저는 많이 말씀드립니다. 심리. 물 좀 드세요. 네. 일단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바빠지네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네. 드릴게요. 예, 예. 심리에 대한 이해는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정말 좋은 회사인데 시장에서 주가는 안 올라가.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보통은 거기에 작동하는 시장이 그 기업을 평가하는 뭔가 워킹 방식의 나 인식과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투자자의 도구라는 주제를 준비한 것 자체는 아래에 제가 기재해 둔 대로 시장이 우리가 워킹한 방식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런 투자자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풋을 했을 때 이 아웃풋이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인풋을 해서 이러한 투자의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아웃풋을 뭐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의 성과를 그래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희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좀 주제랑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공부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좀 살아오면서 저는 공부도 유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DNA예요, DNA.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래요. 왜냐면 예술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저는 이제 유전이다, DNA다. 혹시 투자는 네. 채파고님이 봤을 때 이건 노력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분야인지 네. 아니다. 여기는 DNA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어야 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명확히 재능 영역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재능 영역이 분명히 있고 예. 하지만 노력하는 투자자라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 건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노력해서. 근데 그 최고의 투자자의 기준은 정말 워렌 버핏, 피터 린치인데 지난번 그 제 방송 중에 그랬던 게 매년 20% 이상 수익률을 20년, 30년 내는 건 저는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천재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모든 투자가 노력한다면 그래도 1년에
10에서 15%는 달성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최고의 투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그거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문현답이네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 배우는 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오늘 하나의 도구를 네.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실 거고. 맞습니다. 그럼 그 하이프 사이클이 뭔지 보니까 그 대화창에는 이미 정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있었어요. 야.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바로 예. 이제 갈게요. 네. 그래서 오늘 투자자의 도구들 첫 번째 시리즈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이제 반응이 좋으면 시리즈가 되고 아니면 오늘 단편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14년간 항상 고민하는 건 투자자로서 어떻게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정하는 뛰어난 투자자는 어떤 상황에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장을 봤을 때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아니 기다려야 될지 그거 판단하는 게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순간할 때마다 저도 늘 헷갈리지만 어떤 투자자의 도구라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뭐 레이달리 원칙에 가까울 수 있겠죠. 저런 투자의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걸 조금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 왔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이 가트너라는 곳은 우리가 보통 맥킨지 뭐 BCG 이런 거 익숙하잖아요. 그런 컨설팅 그룹들은 경영 컨설팅입니다. 맥킨지 같은 곳은. 근데 저 가트너는 기술 컨설팅으로 미국 최대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한 평가는 가트너 의견을 모두 다 경청을 하죠. 그래서 저 하이프 사이클의 오리지널은 이러하게 생겼습니다. 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미국 최고의 기술 평가는 컨설팅 기업의 기술에 대한 평가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가트너 맥킨지 같은 곳이 대표적인 경영 컨설팅 툴들을 가지고 있듯이 저 가트너도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이프 사이클은 원래는 투자자의 도구가 아니라 기술 평가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인데 저거 다 배제하고 그냥 선만 보시면 돼요. 저 남색 선을 보시면 어떠한 기술이 태동했을 때 기술의 초기에 가장 높은 수준의 하이프, 그러니까 광고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게 되고 흥분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하이프는 흥분도라고 보시면 되고 어떠한 신기술이 들어오면 시장은 열광하고 광분하는데 지나고 보면 어느 정도의 실망으로 마무리되면서 절망의 계곡을 지나게 되고 그 절망의 계곡을 지나서야 소수의 기업들이 정말 그 기술에 적응해서 새로운 성장의 골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의 각각의 국면을 보면 아주 그냥 심플하게 봤을 때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트릭, 어떤 기술적 변화 촉매가 발생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기술이 보도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이 첫 번째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열광합니다. 네. 그러면 절정, at the peak가 오죠. 그 피크에서 대부분은 어떤 부정적인 압박, 그러니까 실망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의 실패가 발생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가죠. 슬라이딩 인투 더 스루스 가고 그 다음에 소수의 기업들만이 그 절망을 극복해내고 정말로 어떤 펀더멘탈적인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하이프 사이클은 보통 기술의 버블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현재 어떤 산업의 성숙도를 말할 때 산업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매우 보편적으로. 네,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한 게 전혀 아니라 매우 보편적으로 쓰는 도구죠.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게 보자면 하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우리가 보통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의 선으로 기억하실 텐데 실제로 그 구성의 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하이프 레벨이라고 해서 흥분도입니다. 그리고 뒤쪽이 엔지니어링 머처러티라고 해서 기술의 성숙도죠. 네. 이 기술의 성숙도가 투자자의 저의 관점에서는 사실 펀드멘털로 보이는 거고 저 하이프 레벨은 저는 기대 수준 혹은 심리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워킹하는 방식이 많은 사람들은 가치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의 가격에 매겨지는 워킹하는 방식은 펀더멘탈 기반으로 가격을 매겨야 되라고 하는데 그건 오른쪽 파란색 관점을 취하는 거죠. 기술적 성숙도처럼 펀더멘탈이 밸류에이션과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는 게 극단적인 가치 투자자의 관점일 거고 반면 성장주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서 만들어진 성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니까 성장주 투자자는 앞에 빨간색 하이프 레벨을 더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힘든 게 딱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트렌디하지 못해서 예.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것들을 되게 빨리 캐치하고 예. 그걸 뭐 본인이 직접 뭐 하기도 한다거나 뭐 사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농담이면 그걸 뭐 쓰기도 하거나 막 이러는데 예. 저는 남들이 다 즐기고 나서 아 이게 핫했구나라고 하면서 좀 뒤늦게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 그러다 보니까 하이프 레벨이 저랑 안 맞네요. 저는 다 떴다가 후 꺼졌을 때 확인하고 하는 거고 오히려 저한테는 이제 그게 실제 기술로 해서 우리 삶에 좀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레벨 네. 거기에서 저는 좀 작동을 하나 보네요. 제가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제가 한 박자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꼭지. 꼭지. 요거다. 꼭지 줄어드는 거 다 보고. 아니, 보기 전에. 저는. 그러면 네. 나는 성장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예. 네. 이런 피드백이 나온다는 건 지금 이주호 기자님께서 현재의 로직을 정말 잘 이해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을 합하면 그야말로 이 하이프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떠한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그 기술의 초반에는 시장이 굉장히 흥분해서 그 산업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고 이게 세상을 바꿀 거야. 이게 특정 우리의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 완전히 허물어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아래서 파란색 선이 성숙한 걸 보면 엔지니어링 머처러티는 어떤 기술이 현실에 적용되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 펀더멘탈이 올라오기 전에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합쳐졌을 때 마지막으로 보면 이러한 이제 차트가 완성되게 되겠죠. 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네.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부 어떤 기술이 새롭게 시장에 등장했을 때 임팩트가 발생하는 구간은 그 주가의 결정 요인은 기대가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은 실제로 그 기술의 숙성도, 성숙도, 완성도보다는 시장의 흥분도가 주가나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임팩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 구간을 가면 시장이 그 산업이나 섹터에 대해 실망을 가지게 되면 실제 정작 펀더멘탈은 올라왔는데 시장에서 외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평가되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평가한다면 가치 투자 장역은 오른쪽이 될 겁니다. 네. 시장에 관심은 별로 없지만 실제 펀더멘탈은 많이 올라왔어. 기대 영역은 저 파란색보다 한참 아래에 있을 거거든요. 네. 반면 성장주 투자자나 모멘텀 투자자들은 앞쪽 국면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저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찾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섹터는 어떤 산업의 시장이 등장했을 때 시장에 굉장한 주목을 받고 나서 그 주가를 조정받는 구간에서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회사가 예전보다 매출액도 더 올라가고 있고 뭔가 산업의 완성도도 되고 신제품도 나오고 있고 이 회사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왜 흘러내려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 자주 들어가 있는 생각이 딱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그 구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이 그림이 되는 게 네. 기대가 주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구간에서는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기대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하이프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면 과도한 기대감이 주가를 8배, 9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주가의 조정 구간에서는 펀더멘탈을 보면 안 되고 그 기대가 어느 정도 소멸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가 소멸되는 구간에서 펀더멘탈을 분명히 성숙하고 있을 거니까 네. 그걸 뭘 봐야 될지 착각하게 되면 이 재앙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많은 경우 꼭지를 잡는다거나 시장에 과도하게 흥분됐을 때 투자한 경우가 많은데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만 빠져 있어서는 우리가 빠져나야 될 때 비중을 줄여야 될 때를 놓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과도한 기대가 약간 줄어드는 그 구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 보면 하이퍼 사이클을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같은 아까 정의 처음에 그 복잡했던 오리지널 그림을 약간 더 심플하게 만든 겁니다. 한번 보시면 하이퍼 사이클로 봤을 때 4가지 정도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어떠한 섹터나 산업에 기술이 관심받게 되는 계기는 언론의 보도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기억나는 게 2021년 3월에 제가 이 글로벌 라이브에서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삼프로 글로벌 최초로 NFT란 단어에 대해서 브리핑을 30분간 했었어요. 아, 네. 그때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NFT가 뭔지 처음 알고 그냥 준비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NFT가 뭐야? 모르겠어. 저도 공부해 왔지만 뭔지 잘 모르겠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2021년 장은 NFT 장이었어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NFT 관련주가 5배 기본, 만요일 때 20배까지 오른 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것처럼 어떤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트렌드는 언론의 보도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레벨업을 만들어내는 게 보통 1세대 제품인 거죠. 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더 하이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론 전 인공지능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보고 있고 매우 긴 메가 사이클로 보고 있지만 챗 GPT 같은 제품들이 보통 이 하이프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는 1세대 제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GPT, 라지 랭귀지 모델은 분명히 2세대, 3세대에 거쳐서 더 진화해야 될 거고 챗 GPT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기대 혹은 그것만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과도한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 인공지능 꼭지라는 의견을 드린 게 전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이프되는 계기가 언론의 보도와 첫 번째 세대의 제품이 결합되면서 하이프 레벨은 더 고조된다는 겁니다. 네. 과거의 사이클을 보면 이런 하이프가 완성되기까지 2-3년간의 긴 기간이 걸린 구간도 있었고 작은 하이프라고 하면 좀 짧게 피크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1세대 제품이 나가고 시장의 기대가 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느 정도 실망의 구간을 지나서 결론적으로는 5% 미만의 최종 승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 승자들은 저 고성장 구매로 진입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게 하이프인지 아니면 일단 거품 한번 꺼지고 엔지니어링 머추어리티, 그러니까 실제 기술이 성숙해 나가는 단계인지가 구분이 돼요? 명확하게 되겠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5% 미만 생존이란 건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 창발된 다음에 네. 그중에 소수가 살아남는 거예요. 5% 미만 생존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사례가 새로운 걸 이해할 때 가장 좋은 이해 도구가 되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닷컴 버블이 창발했죠. 네. 닷컴 버블은 버블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명제는 맞았고 네. 하지만 버블이 만들어졌죠. 그러나 거기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중에 소수의 기업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네, 검색 엔진을 생각해 볼게요. 야후, 라이코스 수백 개, 수십 개의 검색 엔진이 만들어졌죠. 살아남은 건 구글과 한국에서 네이버 정도죠. 네. 그게 바로 산업이 성숙되기 전에 소수의 챔피언이 살아남고 위너 테이크 올이 되고 나서 진짜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 시기 비해서 그 생존기에 주가가 20분의 1 토막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20분의 1 토막 나고 거기서 300배, 400배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는 선택할 수 있죠. 양쪽 다 해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네. 초기 시장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핫해지고 이런 영역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하이프 됐던 거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그걸 짧게 활용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소수의 챔피언이 만들어졌을 땐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내가 위치해 있는 게 하이프 상태인지 아니면 소수의 챔피언이 정해진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 가진 기업이 소수의 챔피언이 맞다면 10년, 20년 바이앤홀딩이 되는 거고 네. 지나치게 하이프되어 있다면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러면 관건이 예를 들면은 제가 하이프를 보고 나서 네. 그냥 하이프에서 끝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10개의 새로운 하이프가 만들어지면 10개 중에 9개는 실망스럽죠. 네, 아. 대부분의 산업들. 네. 그 사례도 오늘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러면 그거 다 듣고 보면 네, 제가 그렇죠, 그렇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어떠한 산업이나 어떤 섹터가 하이프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성숙기인가는 명확하게 너무 쉬운 게 예. 가트너가 다 알려줘요. 아. 네,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잖아요. 가트너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이 산업은 여기에 있어요. 이 산업은 여기에 있어요. 다 나와 있고 네. 인공지능은 하이프 되어 있죠, 명확히. 왜냐하면 누가 챔피언인지 아직 모르는 산업이잖아요. 그쵸. 그거 뭐 논란의 예. 여지가 없죠. 네. 네. 정점이다 아니다는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하이프 되었느냐 100% 하이프 되어 있습니다. 피크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피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하이프 사이클이 재밌는 점은 이 하이프 사이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에 대한 평가예요. 투자자의 도구가 아니라 기술 평가 도구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투자의 구례의 문제가 닮아 있어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멋진 노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이분이 이 조지 소로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 들으면 이제 다 아시는 분이지 얼굴은 잘 모르지만 이 조지 소로스의 가장 유명한 문장인데 주가의 변동 요인은 현재 유행하는 추세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착각의 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주가의 영향을 받고 그러한 영향은 스스로 강화되거나 수정되기도 한다인데 이 문장은 조지 소로스의 재기 이론을 가장 잘 명확하게 드러낸 문장인데 원래 본문은 뒤쪽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앞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추세, 뭔가 기술 변화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산업 트렌드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착각. 야, 완성품이 벌써 나왔어. 이 제품이 10년 후 20년간 시장을 다 지배할 거 이런 착각이 결합되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주가의 변동이 나온다는 거죠. 안 좋을 때는 버블이 되는 거고 어쩔 때는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표현을 조금 더 정제하자면 결국 주가는 트렌드와 과도한 기대가 결합됐을 때 가장 임팩트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던 지난 10여 년간의 시장에서 그런 주도 섹터가 나올 때 언제나 틀림없이 저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트렌드와 우리의 과잉 기대가 결합되면서 주가는 임팩트 있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3D 프린팅을 주도했던 스트라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지만 2012년, 2013년, 2014년은 정말 3D 프린팅 산업에 대한 기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기대 레벨은 3D 프린팅이 전 세계의 제조업의 모든 논리를 다 바꿔버릴 거야. 네. 이 3D 프린팅이 산업뿐만이 아니라 의료계, 교육 모든 영역을 융합시키고 변화시킬 거라는 기대가 저기 형성됐던 거죠. 그 당시에 계기가 뭐냐면 이 3D 프린팅은 1980년대 대부분의 특허가 만들어졌는데 20년이 경과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특허가 만료되고 이제서야 특허에서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산업용 시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산업에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용 말고 산업 공장에 사용하거나 의료용 프린터들이 막 만들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저 3D 시스템즈와 스트라타시스 같은 리딩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기대를 받으면서 보면 2011년부터 만들어진 하이프가 2014년 1월까지 긴 기간 지속되면 주가는 9배 이상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는 거의 15배 올랐고 짧은 기간은 9배 올랐는데 지나고 보면 결국 그 하이프가 어느 정도 깨졌죠. 왜냐하면 3D 프린팅이 양적으로 계속 팽창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속도의 문제나 어느 기술력의 문제나 소재의 한계들이 있었고 그런 한계들이 초기 모델에 대한 실망이 만들어지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10분의 1 토막적도 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정점을 찍고 지금으로 돌이켜봐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 12.5달러 레벨이니까 그때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케이스는 전형적으로 3D 프린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대를 받는 최고의 하이프가 되었다가 실제로는 이제 절망의 계곡에서 그렇게 많이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 비슷한 케이스가 국내에도 있는데 국내에도 보면 바이오 기업을 대표했던 한미약품입니다. 이 상처 많이 받으셨죠,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저 2015년에는 제가 한창 그 영업사원으로 굉장히 저 액티브하게 활동할 때였고 저 당시도 제가 관리 자산이 거의 1,000억 정도는 됐을 때라서 네네. 저 역시도 그때 바이오 기업을 100억, 200억 단위 매매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기억하지만 이 한미약품의 라이센스 아웃이 처음에 나왔을 때 뭐 3조, 5조, 뭐 8조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라이센스 아웃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이해하지만 그때는 8조라고 하면 8조가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라이센스 된 게 반환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인지도 몰랐고 그게 임상 1상, 2상, 3상이 완성됐을 때 받는 거고 또 러닝 개런티가 포함된 거고 네. 임상의 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8조가 수출됐대라는 것만으로 이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시장의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나오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고 거기에 시장이 야 8조 다 현금으로 들어오느라는 이 착각이 결합되면서 임팩트가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그건 지나고 보면 그 기대가 좀 과잉했던 거고 그게 조정된 걸 거쳐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분명한 건 2015년 대비해서 지금 저 산업의 성숙도는 매우 레벨업 됐습니다. 맞아요. 그건 명확한 게 네. 2015년 한미약품 덕분에 바이오 산업으로 정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그 자금이 바이오 산업을 정말 많이 성장시켜서 이제는 정말로 글로벌 3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2015년에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거든요. 산업이 저러한 것들이 제가 경험한 실제로 시장에 투자하면서 겪었던 하이프와 또 절망 그리고 또 실제로 산업의 성숙도의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나면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하이프 사이클 활용할 때 저는 양갈래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언론 보도가 되고 일세 제품이 나오고 하이프되어 있는 상태가 사실 주가의 기대 수익률 면에서는 가장 짧고 강렬하게 드라마틱하게 오는 구간이거든요. 전 당연히 활용하는 투자자고 활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투자의
한계는 뭐냐면 무조건 바이앤홀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러네요. 하이프의 상태에서 어느 그러네요. 정도 가격 고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오해하는 게 저 하이프된 상태에서 1세대 제품이 나오고 산업이 초창기일 때 나 이거 점 찍어서 이거 10년 가져갈 거라는 오해를 하는데 네. 그 경우 성공하는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상당히 더 높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번의 하이프가 만들어지면 저의 경험으로는 거의 8개, 9개는 기대보다는 좀 못한 펀더멘탈로 완성된 경우가 많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네. 뭐 가장 위대했던 하이프 그리고 가장 완성된 펀더멘탈이 인터넷인데 그 인터넷 주체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의 고점을 벗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하이프됐던 수십 개의 기업 중에 성공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언더다. 그걸 감안하면 저 하이프된 상태에서 트렌드 매매를 할 때 무조건 바이앤홀딩을 고집한 건 조금 미스일 수 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 영역 5% 밀면에 생존해서 산업의 챔피언이 결정되고 나서 고성장 국면에 진입한 종목은 또 반대로 펀더멘털이 완만한 걸로 해서 주가는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저기서야말로 바이앤홀딩으로 롱텀하게 보였을 때 효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심플하죠. 투자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투자할 때 무조건 바이앤홀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 새로운 트렌드에 베팅했거나 드라마틱한 하이프 구간이 있다면 그건 바이앤홀딩은 안 돼요. 가격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업 세계 최고의 기업이 명확하다. 이건 분명히 20년대에도 세계 최고다. 그럼 무조건 바이앤홀딩. 애플, 아마존, 구글인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할 땐 투자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전략은 바뀌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결론은 너무나 심플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그걸 못 해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못했네요. 제가 마지막 거 보니까 네. 제가 메타를 잘 샀네. 내가 근데 그러네. 쫄아가지고 일찍 팔아서 그렇지. 바이앤홀딩 그러니까요. 해야 저 될 때- 왜냐면 하이프가 다 꺼졌을 때 제가 샀거든요. 그쵸. 채파고님은 잘 아시죠. 저랑 이제 1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프일 의심이 때- 많았어요. 의심이. 이건 하이프로 끝날래나? 아하. 네.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이프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성숙기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하이프 사이클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쓸 수 있는 국면이 있고 쓰지 못한 국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삽이 있는데 삽을 가지고 땅은 팔 수 있지만 삽 가지고 내가 건물을 부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도구를 쓸 수 있는 국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하이프 사이클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어떤 나의 투자에 대해 이걸 적용하지 못한다면 다른 도구를 써야겠죠. 다른 도구도 제가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하이프 사이클의 반응이 시리즈로? 좋다면 예.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그래서 할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좋아요 개수로 할까요? 댓글 반응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댓글 반응으로? 네, 댓글 반응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넘어가서. 네. 그래서 시간이 저희가 다소 경과했으니까 마지막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네. 슬프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한다고 그게 최고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풋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그 인풋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저는 드리고 싶고 그 좋은 퀄리티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많은 투자 도구를 갖추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하이프 사이클 같은 것들이 하나의 예시겠죠. 네. 그러한 투자 도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는 정신 격자 모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뭐 26개의 정신 격자 모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워렌 버핏 같은 많은 인물들이 저런 투자 도구들 가지고 있죠. 각자의 가치 평가 도구 같은 것들.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여나 지금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너무 어렵지 않고 재밌게 느껴졌다면 전 축하드리고 싶은 게 이 투자가 꼭 돈 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지식을 배우면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투자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저도 지금 얘기한 게 재밌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네. 저는 지난 14년간 이러한 생각, 투자에 관한 아이디어, 투자로의 성장에 관해서만 언제나 연구해왔고 그렇게 일을 해왔고 네. 전 투자에 약간 미쳐있는 스타일이죠. 어. 근데 저 같은 투자가 저는 한국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혹여나 구독자분들께서 오늘의 아이디어 많이 공감해 주신다면 새로운 투자자의 도구들을 많이 가져와서 모두 다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안 시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이래놓고 다음 시간에 다른 예, 주제. 다른 주제. 저희 여기 말고요. 여기다 뭐 써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우리 예. 조강 영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조강 영상 댓글창에다가 더 듣고 싶어요라고 써주시면 그걸 저희가 좀 반응을 예, 보고 다양한 투자 네. 도구들. 네, 다양한 투자 도구들. 약간 예고편을 좀 보여주셨어요. 이게 예고예요?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을 그렇죠. 잠깐 얘기했습니다. 네. 예. 이 정도가 예고입니다. 예. 원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셨는데 아니 있었는데 네. 뒤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다 해결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예. 여러분 꼭
댓글에 조각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3프로TV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아, 네. 자, 최파고님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방송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삼각관계라고? 예. 네, 삼각관계 맞습니다. 아까 이런 댓글을 하나 봤습니다. 현 애인, 전 애인 3자 대면하고 있다. 3자 대. 예. 네, 인사이트가 대단하시군요. 예. 네, 인정하겠습니다. 예. 남자 자, 셋이서. 예.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